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논어 공야장 제5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9장 이야기를 하다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왜 낮잠 자는 것에 대해서 공자가 이렇게 심하게 꾸중을 하시는가 하는 그 문제. 두 번째는 왜 제여에게 이렇게 심하게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는 문제인데, 첫 번째 이야기, 이 낮잠 자다라고 하는 이제 주침, 낮 주자에 잠잘침, 주침, 저걸 그냥 그대로 낮에 잠자는 것, 그것으로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감각으로도 그렇고 예전 사람들 중에서도 낮잠 잔다는 걸 가지고 이렇게 막 썩은 나무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는 이제 그런 의구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아마 이게 그게 아니고 다른 얘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주침의 이 침자가, 저 침자는 그냥 잠깐 조는 그런 잠자는 게 아니고 좀 깊이 자는 이제 그런 것에다가 요게 침실이라고 하는 침자가 되기도 합니다. 저 침자 자체가 침실이라는 그냥 잠자다라는 동사가 아니고 침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 침이 침실에 가서 잠을 자는 거라서 그냥 낮에 잠깐 졸려서 잠을 자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로 제여가 침실에 가서 그 남녀 간에 잠을 자는 걸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낮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침이 침실을 가리키는 건 맞는데 이게 그런 의미라기보다 요 주자가 좀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 주자를 그림화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가 세로획이 더 있어야 하는 글자가 잘못 표기가 된 것이 아닐까. 그러면 여기 이제 그림화가 되면 침실에다가 그림을 그렸다가 되니까 저게 이제 화려하게 장식을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잠자는 공간인 침실을 화려하게 그림을 그리고 장식을 할 정도라면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나쁜 옷, 나쁜 밥을 부끄럽게 여기는 이제 그런 이야기, 선비가 도의 뜻을 두었다고 하면서 악의 악식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함께 이야기하기에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이제 그 주거 공간에다가 저렇게 신경을 써가지고 어디 그 신경이 그런데 가가지고는 제대로 학문을 하겠냐, 이제 이런 식의 비판, 따끔한 꾸중 이런 식으로 읽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다른 해석들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제여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이 자체도 심한 얘기지만 이어지는 구절이 또 하나 있어요. 여기에 다시 자왈이라고 나왔는데, 아까 앞에서 자왈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또 자왈이 나오니까 이게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느냐면, 같은 시점에 공자가 같이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고 나중에 제여에게 이야기하셨던 말씀을 앞에 이야기에 붙여서 같이 기록을 해놓은 거라고. 그래서 이제 저 자왈이라는 것이 같은 시기의 이야기가 아니다 보니까 저기가 이제 표기가 된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요 이야기는 제여를 겨냥한 제여를 두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붙여서 한 장으로 이제 하는 건데, 시점은 이제 다른 시점의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왈 시5어인야에 청기현이 신기행이라니 금5어인야에 청기현이 관기행하노니 어여여에 계시와라 이랬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음에 나는 사람을 볼 때 그의 말을 듣고 그의 행실을 믿었더니 이제 나는 사람을 볼 때 그의 말을 듣고 그의 행실을 살펴보게 되었으니 제여에 대하여 이를 고쳤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자가 애당초 처음에는 사람을 보고 내가 본 그 사람, 내가 만난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렇게 행하겠거니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행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아침에 5시에 일어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그 사람은 5시에 일어나나 보다. 이런 식으로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데 지금 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의 말을 듣고 그가 직접 그렇게 행하는지를 관찰을 하게 됐다고요. 제가 5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진짜 걔가 5시에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게 됐다는 거예요. 왜? 말만 그렇게 하고 행동을 그렇게 안 하는 걸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누구한테서 했냐면 제여한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제여가 사람을 불신하게 만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말만 듣고는 내가 그 사람이 그렇다는 걸 내가 못 믿겠다. 그게 제여 때문에 그렇게 바뀌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한 말입니까? 그러면 제여한테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그러면 저 뒤에 가면 공자의 제자들 공문에 십철이라고 보통 이제 말하는 10명의 뛰어난 제자들이 있는데 그 십철을 4개의 분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공문 십철, 공문 사과, 십철 사과 막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덕행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언어라는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정사가 있고 그 다음에 문학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분야를 사과라고 하는데 이 언어 분야에 2명의 제자가 표기가 되어 있는데 논어 선진편에 가면 그게 제여와 자공입니다. 제야 자공이에요. 그러니까 자공도 그렇지만 제야도 언어가 뛰어났던 제자입니다. 근데 언어가 뛰어났다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행실도 잘하고 언어도 뛰어난 사람은 언어가 뛰어나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말은 뛰어난데 행동이 그에 못 미치면 언어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게 첫 번째고, 2번째는 언어가 뛰어나다는 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머리가 똑똑하다는 뜻입니다. 머리가 아주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제여나 자공이나 똑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하려고 그러면 그 주장을 사람들한테 설득시키기 위한 언변이 뛰어난 거예요. 머리가 좋아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행동이 그 정도로 뒷받침이 되지는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자공도 선생님 공자가 안연하고 너 중에 누가 더 나으냐? 라고 하면서 한번 확 이렇게 심하게 눌렀던 적이 있었죠. 제여도 그런 방식이에요. 제여에 대해서 대단히 심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똑똑한 제자들한테 왜 공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머리가 똑똑한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자신들이 머리가 똑똑하기 때문에요. 상처를 덜 받아요. 근데 머리가 똑똑하다 보니까 이런 유형의 제자들은 한 번씩 눌러줘야만 엇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로 그냥 다 해결을 해요. 말로. 그러니까 말만 들으면 제여는 성인 군자도 될 수 있다고 느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행동이 그렇지가 못하니까 작은 실수를 해도 그걸 좀 심하게 우중을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장을 보시겠습니다. 자왈 오 미견 강작해라 호기대왈 신정이니이다.
사활 정야는 욕이연이 언득항이리요 이랬습니다. 논어에 보면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습니다만 오미견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다. 내가 아직 보지 못했다. 근데 내가 아직 보지 못했다라는 말은 진짜 못 봤다는 것이기도 한데 미견이라고 쓴 것은 아직 보지 못했다입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는 있을 텐데 그 세상 모든 사람을 내가 다 만나 봤는데 아니어서 못 봤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딘가도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못 본 것일 뿐이라는 점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직 못 봤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어딘가에 있기를 희망하는, 소망하는 이제 그런 그 바람이 저런 표현 속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보고 싶은데 아직 못 봤냐면 강자입니다. 강자. 굳센 사람입니다. 나는 아직 굳센 사람을 보지 못하였다 이랬습니다. 굳센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하니까 호기 대활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신정인이다 이랬죠. 신정입니다. 신정이라는 사람이 강한 사람 아닙니까? 굳센 사람 아닙니까? 신정이 정말 굳센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정은 욕심스러운 것이니 어찌 굳세다 할 수 있겠는가 그랬습니다. 자, 이 신정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모릅니다. 그 당시인들을 당시의 사람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죠. 논어에도 또 등장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누군지를 잘 모른대. 그러는데 공자가 굳센 사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신정이라고 말을 한 걸 봤을 때 이 사람이 뭔가 굳센 사람으로 보이는 캐릭터였을 거다 하는 것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자가 그 신정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욕심스러운 거다라고 했어요. 굳센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굳세다와 욕심스럽다의 차이가 뭐냐 하면 우선 욕심스럽다, 요때의 욕심스럽다도 여러 가지 의미의 욕심스럽다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것이 굳세다로 착각될 수 있는 욕심스러운 것이어야 되겠잖아요. 이게 이때 말하는 욕심스럽다가 맥락적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저거는 뭐냐면 지고는 못 사는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남들한테 지고는 못 사는 사람입니다. 욕망입니다. 욕망. 그러니까 공자가 말하는 이 굳센 사람은 예를 들어 그런 개인적인 욕망이나 분노나 그래서 그런 것에 근거해서 지고는 못 사는 그런 개인적 차원에서의 그런 굳셈이 아니고 그런 건 정말 그건 굳센 게 아니고 강팍한 겁니다. 공자가 말하는 건 내가 지키고자 하는 어떤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닌 내가 지키고자 하는 대의 명분 같은 게 있는데 그 대의 명분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다양한 유혹이나 회유나 협박이나 이런 것들이 나한테 왔을 때 그걸 버텨내는 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선비의 지조 그럴 때 선비의 지조와 신념 뭐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저런 게 이제 극단적으로 가면 뭐냐 그러면 세상이 다 아니라고 해도 내가 옳다고 믿는 거 그냥 지키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굳센 거죠. 공자가 말하는 건 그런 거였을 거예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누구한테도 안 지고 그냥 어떤 내가 피해를 당하면 반드시 되갚아주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의 포악한 사나운 거친 사람의 그 굳셈이 아니고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을 어떤 회유와 협박과 이 유혹에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그걸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그 힘, 그것을 공자가 말하는 것일 텐데 아마 신정은 이제 이런 유형의 인물이었을 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공자가 살았던 당시가 혼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의, 대의, 명분 이런 것에 신념을 가지고 꿋꿋이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을 보고 싶은데 아직 그런 사람을 못 봤다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자, 11장 보시겠습니다. 자공이왈 불욕인지 가저아야를 오역욕 무가저인 하노이다. 자왈 사야아 비이 소급이 아니라 이랬습니다. 자공이 말했습니다. 불욕 인지 가저아야를 오역욕 무가저인 하노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원치 않습니다. 하고 싶지 않다는 건 여기서는 원치 않습니다. 뭘 원치 않냐면 인지 가저아 사람이 타인이 어떤 사람이 요 저자는 갈 지자와 어조사 어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가지어아를 가져아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요건 뭐뭐에게니까 나에게 그것은 이제 어떤 행위입니다. 어떤 것을 타인이 나에게 그것을 가했어요. 어떤 일을 나한테 한 거죠. 그러면 그 타인이 그것을 가했을 때 나한테 가했을 때 내가 이런 걸 원치 않아요. 그게 싫은 거죠, 내가. 쉽게 얘기하면 남이 나한테 어떤 걸 했는데 그게 내가 싫어요. 남이 나에게 가하지 않기를 바라는 일을 나 역시 원합니다. 요거죠. 무가저인. 요거는 가저아였는데 요게 가저인이니까 요 저자도 역시 갈지자와 어조사 어자의 합성어면 타인에게 그것을 가함이 없기를 저 역시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 갈지자는 똑같은 거예요. 뭐 어떤 A라는 행위라고 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A라는 행위를 가했을 때 내가 싫었다면 그것을 나 역시 다른 사람한테 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야 네가 미칠 바가 아니다. 네가 미칠 바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랬습니다. 이게 뭐랑 비슷한 얘기냐면 기소불용 물시여인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하는 기소불용 물시여인이라는 말이 논어에 나오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랑 비슷해요. 말이. 남이 나한테 해서 싫은 것을 나 역시 남에게 하고 싶지 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랬으니까. 자, 그런데 왜 제자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놓고 자공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가 미칠 바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글자가 한자 있는데 아까 앞에서 방금 물시여인 할 때 기소불용 물시여인 할 때는 요 물자를 썼는데 여기에는 무자를 썼습니다. 이 차이가 중요하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물자는 하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지어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바를 남에게 베풀지 말라. 금지하는 말이고 요건 없다죠. 없다. 그럴 일이 없다. 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고 이것은 그런 것 자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공이 말을 나는 나 역시 그것을 남에게 가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없다가 네가 미칠 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싶습니다라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없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말은 멋있는데 그게 지금 네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여기부터 해야지. 지금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11장에서 이제 핵심 키워드는 요 없을 문자를 유념해 보셔야 하는 것이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을 한 사람이 자공이었다는 것도 이유였을 거라고, 공자가 저렇게 말씀하시는 이유였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제자 같았으면 저렇게 얘기를 네가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 자공이라서, 똑똑하고 말 잘하는 자공이라서 공자가 어쩌면 저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장을 보시겠습니다. 12장은요. 자공이왈 부자지 문장은 가 득이 문야원이와 부자지 언 성여 천도는 불가 득이 문야니라 이랬습니다. 부자는 이제 선생님입니다. 부자. 그러니까 이제 요 자가 자활할 때 자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제가 이제 계속 지금 번역하고 있는데, 이 자라는 것 자체가 선생님, 제자들에게는 선생님, 또 부하에게는 상관, 신하에게는 주인, 이런 분들을 다 자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요 부는 특별한 의미, 저게 이제 남편이라는 부자가 아니고 저기서는 저게 지시어, 특정한 의미가 없는 지시어처럼 쓰이는 그런 용법이 있습니다. 저 부자가. 그래서 이제 부자 그러면 이게 이제 관용어처럼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제자들한테는 부자. 그래서 이제 공자를 제자들이 다 부자라고 칭하는데, 나중에 이제 공자가 이제 인류의 스승이 되었다 보니까 공부자 이렇게 이제 칭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선생님의 문장은 들어서 알 수 있지만 선생님의 성과 천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들어서 알 수 없다 이랬습니다. 들어서 알 수 있다, 들어서 알 수 없다. 요게 요 문자예요. 문자. 그러니까 저 문자가 단순히 청각적으로 듣는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들어서 알다라는 의미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하고 견문은 다른 거죠. 볼견, 들을 문, 볼시, 들을 청. 그러지만 이 시청하고 견문은 달라요. 이건 그야말로 정말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듣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견문을 넓힌다라는 말이 시각과 청각을 넓힌다가 아니라 보고 이해하고 듣고 이해하는 것을 넓힌다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식, 지혜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말로 사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들을 문자도 단순히 그냥 히어링, 들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리스닝을 해서 들어서 알고 이해하고 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이제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의 문장은 들어서 알 수 있지만 선생님의 성과 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들어서 알 수 없다라는 말은, 우선 이 문장이 뭐냐? 그러면 문장은 여기서는 이제 주석에서 위의 문사라고 했습니다. 위의 문사. 위의라는 것은 몸으로 표현되어서 상대방이 확인할 수 있는 몸짓입니다. 위의. 그런데 그 몸짓이 그냥 몸짓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심을 불러일으킬 몸짓을 위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문사는 요것은 글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어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언어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이 느끼기에 아, 이 A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이 사람한테 전달이 되죠. 그 전달되는 게 요 위의나 문사예요.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귀로 듣고 확인할 수 있는 거. 몸짓과 말, 이런 거죠. 근데 그 몸짓과 말이라는 게 결국 이 A라는 사람을 B라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걸 문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장이라는 게 글만을 나타내 주는 게 아니고 이 두 개가 다 드러나다라는 뜻이에요. 드러나다. 표현되어서 드러나다. 문체 하는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내면이 어떤 것인지를 이 B라는 사람은 이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볼 수가 없어요. 가장 정확한 건 B가 A 안으로 들어가서 A가 어떤지를 다 보고 나오면 제일 정확하게 알겠는데 그럴 수가 없고 이 사람이 표현하는 위의나 문사 같은 이 문장을 보고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문장이라는 게 이 A가 꾸며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정말 그래서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 안에 만약에 이 사람 안에 꽃이 가득하다면 향기가 나오겠죠. 이 안에 썩은 생선이 있다 그러면 썩은 내가 진동을 하겠죠. 그게 문장이에요, 말하자면. 그 사람 안에 어떤 것이 겉으로, 몸으로, 말로, 눈빛으로, 표정으로, 손길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 그것이 문장입니다. 선생님의 문장은 들어서 알 수 있지만 이제 제자들이 그걸 듣고 보고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선생님께서 부자지 말씀하시는 것, 성과 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들어서 알 수가 없다. 요 성이라는 건 본성, 인간의 본성입니다. 본성이라는 성자인데 저게 그냥 본성이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본성이라고 표현되는 모든 것들은요. 그것이 사물이든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어떤 동물이나 식물이든 그것이 어떤 사건이든 요 사람에게 본성,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상관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람 이렇게 규정을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공통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 사람들을 다 사람이라고 하죠. 그 사람만의 공통점에 해당하는 것이 본성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한테 사람으로서의 특성이 부가가 됐는데 그 부가된 특성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본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뭐뭐다움입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장미꽃 그러면 장미꽃을 백합, 무궁화, 튤립 이렇게 하지 않고 장미 이렇게 부르려면 장미만의 독특한 어떤 다움이 있어야 돼요. 장미다움, 튤립다움이.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소, 그러면 소가 개나 말이 아니고 소려면 소다움, 말다움, 개다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소의 본성, 말의 본성, 개의 본성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각각의 다움이 부여되어 있고 그 각각의 다움으로 다른 것들을
접촉을 할 때 사람이 만약에 소를 대한다 그러면 이 소다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소를 대해야 하겠지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뭐냐면 합리고 순리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합리나 순리. 그러니까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우주 자연의 보편적인 법칙이 있는데 그 우주 자연의 보편적인 법칙이라는 건 사람이나 소나 말이나 장미나 튤립이나 백합이나 할 것 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주 자연의 섭리고 법칙이죠.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소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장미는 이때 펴서 이때 지고 뭐 어떻게 생장해야 되고 하는 각각의 내면의 그 전체 섭리에 부합하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해하고 그것들대로 사물을 이제 대해야 순리적으로 사건과 사물을 대한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천도라고 하는 것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개체의 차원에서의 본성이 아니라 더 큰 차원에서 방금 말씀드린 자연의 순리라든가 법칙이라든가 하는 하늘의 도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제자들이 우리들이 이런 말씀은 들어서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은 저런 말씀을 선생님이 잘 하시지도 않고 또 그것을 설령 들었다고 해도 쉽게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자공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한 자공이 왜 이 얘기를 했느냐? 그러면 자공은 이것은 물론이고 이 이야기도 들었기 때문이에요. 들어서 알기 때문이에요. 들어서 알기 때문에 들어서 알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것 자체를 들어본 적도 없었다면 저런 말 자체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공자가 자공을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이제 눌러주는 그런 가르침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자공은 대단히 뛰어난 제자였었던 거예요. 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자공이 매우 훌륭한 제자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